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물 한 잔 마시고 출근하는 아내를 배웅한 뒤 평소처럼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또 한 명의 유명인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쩐지 그날따라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꼭 먼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듯한 기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이상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상에 앉았는데 평소보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하고 말이죠. 그러다 오후쯤엔 머리가 조금 어지럽고 숨이 약간 가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거죠. 50이 넘으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이미 익숙해진 감각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샤워를 하다가 거울을 봤을 때 문득 멈칫했습니다. 얼굴빛이 어딘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창백한 듯 하면서도 피곤한 기운이 짙게 드리운 얼굴. 아내에게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피곤한 척했지만 제 안에서는 어떠할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단지 피곤해서일 거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이것저것 검사를 마치고 의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말없이 제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어지러움이나 숨가쁨,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까?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방금 말한 모든 증상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초기 단계의 심부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부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며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흔한 노화의 증상도 아니었습니다. 심부전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은 조기 발견이라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지만 예후는 본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십 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야근에 지쳐 라면으로 때운 저녁들, 스트레스를 핑계로 마신 술, 운동은 매번 내일부터로 미루었던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아온 대가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요? 병원 복도를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데 마음 한구석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검사 좀 더 해보자더라고 둘러댔죠. 그날 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엔 그 안에 비친 내 모습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하루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검사인데 그렇게 오래 걸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혈압이 좀 높다고 해서 심장도 한번 본다더라.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아내는 늘 나보다 건강에 민감했고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을 가자고 했지만 내가 늘 외면했었죠. 아마 지금 솔직히 말하면 크게 걱정하고 또 화도 낼 겁니다. 다음 날 검사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MRI,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그리고 이상하게 긴 면담들. 의사는 여러 수치를 설명해 주었지만
내 귀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무리하고 있습니다. 퇴원 후 결국 아내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해? 왜 병원도 혼자 가?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별일 아닐 줄 알았어.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거죠. 내가 약해졌다는 걸, 병들었다는 걸.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고 싶었는데 갑자기 환자가 된다는 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진단받았다는 걸 아내가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진짜 건강 좀 챙기셔야 돼요. 그 말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마치 내가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질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었을 적 아이들과 놀러간 사진, 아내와 손잡고 웃던 사진. 그 시절 나는 건강했고 활기찼고 무엇보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책임이 많다는 이유로 나를 돌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히 있었는데 일부러 무시했죠. 괜찮다, 참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의사와의 상담 중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장은 정직합니다. 그동안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그 말에 나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정직한 심장에게 너무 무심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의사와 큰 소리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입니까? 그냥 약으로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다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면 뭐합니까?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 순간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내 딸의 눈물, 아내의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희망. 그것들이 나를 다시 붙잡아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 밤 오래된 러닝화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운동화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라도 괜찮아. 그게 나의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 한동안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고 하루에 1000보라도 걸으려고 일부러 마트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아내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조심스레 웃어줬습니다. 이런 모습 정말 오랜만이야.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붙잡았지만 식은땀이 쏟아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추가적인 협심증 증세가 보입니다. 이번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의사의 말은 내 착각을 깨뜨렸습니다. 운동이 나쁜 게 아니라 심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하게 무리하셨습니다. 조심하셔야 했습니다. 그 순간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나는 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라면 이제 정말 끝이 가까운 걸까? 며칠 후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당신 아버지도 심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나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어릴 때 아버지가 쓰러진 이유 그냥 과로사라고만 알고 있었잖아. 사실은 심장 이상이었어. 그때는 말 못했지만 유전적인 가능성도 있다고 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것들. 그건 단순한 게 아니었고 언젠가는 내게도 찾아올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나는 분노했습니다. 왜 그걸 이제야 말하느냐고,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땐 당신이 말 안 들을 것 같았어. 무섭기도 했고, 솔직히 나도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어.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어렴풋이 비추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맴돌고 있었죠. 그 정적 속에서 문득 죽음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나는 죽을 수도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밤새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듯한 느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날 날도 다가오고 딸의 결혼식도 아직 남아있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매일 같이 사랑해라는 말을 더 자주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놓고 떠날 수도 있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나 없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없을 리 없잖아. 그러니까 아직 떠날 생각하지 마.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플까 봐오는 사람들을 두고 포기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는 나중에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자.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치료가 아닌 운명을 마주하기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 회의실. 커다란 회의용 책상 앞에 여러 명의 의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앞에는 심장 전문의 마취과 의사, 외과 의사까지 모두가 차트를 펼쳐놓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죠. 현재 상태로는 약물과 생활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장 우회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마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심장 수술이라니. 그건 정말 마지막 수단 아닌가요?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환자분의 현재 심장 기능과 연령을 고려하면 회복 속도나 합병증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선택은 내 몫이었습니다. 죽음을 미루기 위해 생명을 걸고 수술대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며 받아들일 것인지. 집에 돌아온 나는 오래도록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말없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수술 받을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술 당일. 새벽 5시. 하얀 병원복을 입고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해가 아주 천천히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빛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무사히 다시 눈뜰 수 있기를. 수술실로 들어가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취제가 들어오고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며 의식은 서서히 끊겼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 기계의 삐소리, 그리고 아내의 울먹이는 얼굴. 여보, 눈 떴어. 당신, 정말.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구나.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구나. 하지만 수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은 더디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었고 몇 걸음 걷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젠 진짜로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같이 병실에서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한 걸음 걸은 것도 대단한 거야? 그 말에 나는 작은 용기를 얻었고 그 하루를 또 견뎠습니다. 수술 후 3주. 나는 드디어 병실 밖으로 나왔고 병원 정원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이 평범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이제 나는 더는 어제를 탓하지 않습니다. 지난 실수들도 후회도 다 나였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꾼다는 것. 수술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스스로 식사를 하고 계단 몇 개쯤은 오를 수 있을 만큼 몸을 회복했습니다. 몸의 회복도 중요했지만 사실 진짜 어려운 건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뜰 때면 문득 불안이 엄습합니다. 오늘은 무사할까?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나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법입니다. 예전엔 아침이 오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이 오면 살아있다는 기적에 먼저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미래를 미루지 않습니다.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산 그림책을 열심히 읽고 있고 딸의 결혼식 준비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고맙고 사랑해. 가끔은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같은 수술을 받은 한 남성은 안타깝게도 회복 도중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며칠 동안 깊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도 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붙잡고 있었을 텐데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요? 그 질문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의미가 되기 위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날 나는 병원 옥상에 올라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맨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기로 했다. 단 하루만 주어져도 사랑할 것이고 웃을 것이고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삶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혹시 괜찮겠지라며 외면하고 있는 증상은 없나요? 혹시 이 나이에 무슨 지라며 포기하고 있는 건 없나요? 저는 50이 넘은 지금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가장 바보 같은 실수는 자기 몸을 무시하고 그 다음은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괜찮다고 속이는 것. 그 실수들 덕분에 나는 죽음 앞까지 갔고 다행히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를 얻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몸을 돌아본다면, 한 사람이라도 가족을 더 꼭 안아준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50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